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교재 139페이지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는 모두 7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7가지가 1호부터 4호까지 4가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고 5호부터 7호까지 3가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금지행위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죠. 물론 중개보존이 위반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의 대상만 될 뿐 행정처벌의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지행위라는 제목 자체에서 오해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금지행위는 7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7가지가 아닌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말은 맞습니다. 근데 금지행위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지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은 7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은 33조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33조 이외에도 다른 규정들을 두고 있죠. 그 다른 규정에 저촉되면 결국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험 공부할 때 금지행위에 관한 시험 문제를 볼 때는 33조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조의 금지행위 규정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해당하는 신분을 지닌 사람들의 부작위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금지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신분을 지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해당하는 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즉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이 등이 이 금지행위를 저지르면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50조 규정인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양벌 규정이 적용되면 앞에서도 학습했다시피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으면은 즉 지도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게 되면은 양벌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함께 과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또 주의할 것은 자 교재로 돌아갑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 제33조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예를 들어 중개대상물의 임대업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3조에서 매매업이 금지로 되어 있지. 그러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 중개대상물의 임대업을 하게 되면은 법 제14조 규정 겸업 제한 규정에 위반이 되어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금지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33조에 열거되어 있는 7가지 금지행위 내용을 살펴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이 금지행위 규정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법조문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에 법 제3조 규정에 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건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가 아니고 중개대상물 중에 한 가지 물건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 즉 자동차 있죠. 자동차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33조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동차 매매업을 자유롭게 매매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자동차 관리법상의 매매상 등록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밟지 않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지만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봤다시피 중개대상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입장만큼은 경우만큼은 14조의 겸업제한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겸업제한 규정이 없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라는 겁니다. 그 단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 행위에 불과할 때는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금지행위로 가겠습니다.
법제 구조 규정이에요. 구조는 등록 규정이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가 중요합니다. 이 조문은. 그를 통하여 중개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즉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면서 협력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르고서 협력한 거는 금쟁이 위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르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라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세 번째 금쟁이는 사례, 정려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법 제32조 사망 규정에 의한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직역을 하자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명목의 금품은 중개보수와 실비뿐이다라는 겁니다. 중개보수와 실비 이외에 그 밖에 어떤 명목을 따라서라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기준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141페이지에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금쟁에 관련해서는 판례 사례도 시험 지문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1번 판례를 보시면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그럼 요 표현만 보면은 금쟁이 맞죠? 왜 중개보수 실비에 다른 명목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판례는 조금 더 취지가 좀 다릅니다. 그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금액이 소정의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때에 금쟁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례비나 수고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중개보수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만 않는 범위라면은 금쟁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에 금쟁이를 둔 취지에 부합되는 판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3번은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는 고객인 의뢰인부터 너무 많이 받지 말아라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의 성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받더라도 중개보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판례는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교받은 금원은 중개 업무 수행에 대해서 받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보수 초과해서 받았다. 그래서 금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이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들은 우리가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고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 중개 보수는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된 범위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것.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라면 부당이득으로서 발한 대상이 되는 금원의 범위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4번 판례는 좀 복잡한 그 기획부동산 사건과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이 시험 지문에 등장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판례입니다. 이 문장을 판결문의 요지에 있는 이 문장을 2줄 내지 3줄 길게는 3줄로 줄여서 출제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라서 출제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출제된 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지문의 길이와 상관없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행하는 영업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과수원인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인에게 매도하되 토지의 소유자인 A에게는 그 매매대금액의 금액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 인한 손해와 이익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이런 약정은 소위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약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개 의뢰받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 A로부터.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러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갱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중갱이를 의뢰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위임과 도급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다. 토지 소유자 A와. 그래서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은 중갱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은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3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쟁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이 당자수표 부도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자수표의 액면 금액은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된 금액의 당자수표입니다. 그래서 그 당자수표를 교받는 그 순간 금쟁이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당자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거나 중개어른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금쟁이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판시입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보수 초과 금액의 적혀있는 당자수표를 교받는 그 순간 금쟁이라는 이 범죄행위가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이라는 이 범죄행위가 성립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자수표가 부도되어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쟁이 위반으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은 권리금에 관한 사건이죠. 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하고 받는 대가는 이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42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의 판례는 권리금과 관련된 또 다른 좀 색다른 사건인데, 세 번째 줄에 그런 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금을 수령하였는 경우 그 사례금 속에는 상가 건물의 임차권뿐만 아니라 권리금 및 시설비의 교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그와 같이 사례금이 포괄적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은 중에 얼마까지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규모가 법정 중개보수 한도 금액을 초과했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금쟁이가 성립된다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얼마까지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돈의 성격이 구별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3호의 금쟁이 판례들은 다 점검이 됐고요. 네 번째 금쟁이 142페이지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된 행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도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소위 거짓말 해가지고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죠. 근데 거래상 중요상에 관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은 거래상 중요상이 아닌 거는 거짓말하더라도 소위 금쟁이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는 될 수 있겠죠. 금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고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상 중요사항이냐 거래상 중요사항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법에는 명시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나 권리관계, 기타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하자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에 규정되어 있는 확인설명사항 9가지, 확인설명할 사항 9가지를 주로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짓된 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금쟁이가 성립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 것은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도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고, 그래서 마지막에 대법원 판례도 보면은 매도 의뢰 가해 이것도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례고, 개발 제한구역의 해당 여부 이것도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네 가지 검증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지금부터 볼 5번부터 7번까지는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정서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두 가지가 금지됩니다. 매매업도 금지고 중개도 금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매업의 목적물, 중개의 목적물이 정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서가 어떤 정서냐?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정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인 거래를 중개하지도 말고 그 불법적인 거래 대상물을 매매를 업으로 하지도 말아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정서가 도대체 어떤 정서냐? 밑에 소개를 해놨는데, 이런 정서들은 관련 법에 따라서 보면은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증빙하는 서면들에 해당하는 정서들이다. 이런 정서들은 대체로 관련 법에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그건 다 불법 거래입니다. 그럼 불법 거래를 중개하지도 말고 그 불법 거래 대상이 되는 정서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도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정서의 대표적인 사례로 143페이지의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소개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 네오박스 밑에 또 판례 사례들을 좀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사례 중에 전매가 금지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의 경우에도 바로 이 알선의 금지 대상이 되는, 알선에서는 안 되는 이 정서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 있고, 그 밑에는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즉 아파트 특정 동호수가 정해져 있는 아파트 분양권은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정서를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 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 정서의 존재 형태가 전혀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우리가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강의할 때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겠죠. 거기서 말하는 건축물이라면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을 볼 수 있는 것이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을 가리키는 거죠. 그 분양권은 여기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정서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에 보면은 여섯 번째 금지행위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도 말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쌍방 대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은 우리 민법에서도 쌍방 대리는 무효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죠. 즉 본인들이 동의하에 쌍방 대리를 하면 유효한 대리 행위로 그렇게 취급을 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본인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쌍방 대리 그 자체는 금지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 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 대리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마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냥 직접 거래가 금지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데, 모든 직접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만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아닌 자와는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의뢰인이 아닌 자와는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방갈로 1번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직접 거래해서는 안 되는 상대방인 의뢰인이 보면은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대리인이 행한 행위는 본인에게 기속되고 수임인이 행한 행위도 본인에게 기속되니까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대부분 판례는 또 기획부동산 사건과 관련된 건데, 아까 앞에서 그 기획부동산 사건에 관한 판례를 봤을 때 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획부동산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약정한 것은 위임과 도급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약정을 했을 뿐이지 중개 의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법정 중개 보수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점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도 보면은
의뢰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그 기획부동산업자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검증이 성립될 거다. 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니까. 그래서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빙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뢰인과 직접거래했다. 이렇게 가르치된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인이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중개인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중개인이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인에게 매도하되 토지 소유자에게는 그 매매대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확정적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 인한 손해와 이익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 이게 바로 위임과 도급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약정이다라고 앞에서 언급했죠. 이는 단순한 중개의 약정이 아니라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약정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따라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빙하는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판례를 보시면은 이 판례는 시험에 자주 나온 건데 문장이 표현이 좀 비슷한 표현들이 3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로 매도한 경우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3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교재는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이 있습니다. 그 3명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장하는 사건인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A로부터 알겠습니까? 매수를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가. 근데 이 A가 매도인으로서 매도 의뢰를 이 갑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을에게 의뢰를 한 거죠. 그 의뢰받은 을이 중개를 해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개업공인중 갑이 매수한 그 물건을 다시 B한테 매매를 통해서 팔았는데 이 B는 매수인으로서 매수 의뢰를 갑한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에게 했고 그래서 이 의뢰받은 병이 중개를 해가 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A와 거래를 했고 B와 거래를 했는데 A와 B는 갑의 의뢰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을과 병의 의뢰인이지.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직접 거래는 했지만은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한 건 아니죠. 의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그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수 의뢰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5페이지에 쌍방대리는 아까도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7번째 검증의를 보겠습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건 이제 미등기 부동산이죠. 이 미등기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고 또 관계법령의 규정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택법이라는 관계법령에 보면은 투기과열지구가 있죠. 그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권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주택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 투기과열지구 내에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매매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투기 조장한 행위로서 검증에 해당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결국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게 되면은 금지행위가 성립되면 틀림이 없는데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전매 차익을 누리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사실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지행위가 성립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주택법 41조 2조의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소개해놨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죠. 금지행위. 이렇게 학습을 반복해서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반복을 다 하시고 나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기억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첫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사례, 수급이든 어떤 명목으로든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넷째,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 때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를 하여서는 해야 된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정서가 있죠.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을 한 정서, 대표 딱지라고 그럽니다. 주택청약 정서, 입주권 이런 것들이 딱지가 있죠. 대토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정서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정서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고, 여섯 번째,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서도 아니 되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일곱 번째,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법 규정에 표현되어 있는 문장 위주로 기억이 잘 돼야 됩니다. 이런 걸 기억이 떠올라져야 그 주변과 관련된 부수적인 이야기들, 대표적으로 판례 사례들이든지 해석의 결과물들이 책을 통해서 읽은 것들이 싹싹 살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법 규정의 표현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 법 규정의 표현만큼은 가급적 반복해서 익히고 기억하시는 것이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위주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34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 제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남은 부분은 그 공인중개사 법령의 중요 주제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내용적으로 이해할 부분들은 별로 없고 그냥 단순하게 정리만 잘 하셔가지고 기억할 것들 좀 기억하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그거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